여러분, 배드민턴은 돈이 안 되는 스포츠라는 편견 혹시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2025년 한 여자 선수가 한 시즌 만에 상금으로만 100만 달러의 벽을 허물었고 또 다른 선수는 경기 성적만으로 연봉 1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 시즌 코트 안팎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여자 배드민턴 선수 상위 5명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수들을 줄 세우는 순위표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포츠가 어떻게 거대한 산업이 되고 그 속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로 살아남는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금 액수만으로 선수의 가치를 매기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몇 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느냐보다 그 선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다룰 선수들은 단순히 대회 상금을 많이 번 순서가 아닙니다. 대회 우승으로 받은 상금은 기본이고 개인 장비 후원 계약의 규모, 광고 모델료와 초상권 수익, 여기에 국가대표로서 받는 각종 보너스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코트 위에서의 실력이 어떻게 시장 가치로 이어지는지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핵심 질문은 누가 최강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가치가 가장 높은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025년부터 2026년 시즌 여자 배드민턴 시장의 판도를 읽는 새로운 기준점입니다. 상위 5번째, 아카네 야마구치는 2025년에서 2026년 시즌 여자 배드민턴의 경제 생태계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교본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약 60만에서 9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액수 자체만 보면 최상위권 선수들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이 단 한 번의 화려한 성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체계적인 시스템 위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카네 야마구치 수입 모델의 핵심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그녀는 매 시즌 꾸준히 8강과 4강, 때로는 결승 무대를 밟으며 벌어들이는 상금이 수입의 뼈대를 이룹니다. 월드투어 전체를 통틀어 성적 편차가 거의 없기에 연간 상금 수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두 개 대회 성적에 따라 수입이 크게 요동치는 다른 선수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녀만의 강점입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기업 후원 시스템이 날개를 달아줍니다. 아카네 야마구치는 요넥스의 대표적인 여자 단식 선수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했으며 다이아츠 같은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흔들림 없는 스폰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세계적인 스타를 내세운 공격적 마케팅보다는 믿을 수 있는 선수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일본 특유의 방식을 따릅니다. 눈에 띄는 광고에 자주 등장하거나 개인 브랜드를 확장하는 일은 드물지만 계약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수입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일본 배드민턴 협회와 기업이 촘촘하게 얽힌 지원 시스템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선수가 직접 상업 활동에 뛰어들기보다 협회와 후원사가 선수의 훈련 환경과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모델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아카네는 불필요한 외부 활동으로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오직 경기력 향상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는 비결이자 수입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카네 야마구치는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선수는 아닐지라도 가장 리스크 없이 꾸준히 버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한방은 없지만 부상이나 일시적인 성적 부진으로 수입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일본식 안정적인 후원 모델의 최대 수혜자이자 리스크 관리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입니다. 아카네 야마구치는 폭발적인 성장 대신 지속 가능한 길을 택했고 그 전략은 2025년부터 2026년 시즌에도 변함없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위 4번째, 천유페이는 이제 코트의 절대자라기보다는 전 여왕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지만 2025년부터 2026년 시즌까지 여전히 막강한 수입 구조를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간 추정 수입은 약 50만에서 80만 달러 사이로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그 기반은 견고합니다. 이는 천유페이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넘어 중국의 독특한 국가 주도형 스포츠 시스템이 그녀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 수입의 중심에는 리닝이 있습니다. 천유페이는 오랫동안 리닝 여자 단식 라인의 얼굴 역할을 해왔으며 설령 개인 자격의 계약이 아니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로서 안정적인 용품 후원과 그에 따른 모델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대회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 포상금이
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계선수권이나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와 같이 상징성이 큰 대회에서 거둔 성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막대한 보너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 시즌 이후 천위페이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횟수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큰 대회에서는 무시 못할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월드투어 파이널스에 진출하고 세계선수권에서 상위권에 오른 것은 단순히 상금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중국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성과는 곧 국가적 신뢰와 두둑한 보너스로 치환되어 선수의 시장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개인적인 광고 활동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단독 모델로 나서거나 대중적인 광고에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업 활동 역시 철저히 관리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입의 불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식 스포츠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스타성보다 국가의 명예가 우선시되며 그에 대한 보상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지급됩니다. 천위페이는 자력으로 부를 일구는 선수라기보다 국가 시스템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로서의 정점은 지났을지언정 국가와 스폰서가 만들어낸 견고한 지원 체계가 그녀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트를 호령했던 여제가 은퇴를 앞둔 시점까지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녀가 2025년과 2026년 시즌에도 최상위권의 수입을 보장받는 핵심적인 동력이며 그녀를 톱3에 올려놓은 배경입니다. 왕즈이는 2025년에서 2026년 시즌을 전환점으로 삼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입 구조를 갖추게 된 선수입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80만에서 100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놀라운 점은 이 금액이 거대 광고 계약이 아닌 오롯이 상금만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왕즈이야말로 현재 여자 단식에서 실력 하나로 부를 축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결승 무대를 얼마나 자주 밟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차이나 오픈에서의 우승은 그녀의 재정적 위상을 완전히 뒤바꾼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슈퍼천 등급 대회 단 한 번의 우승으로 확보한 상금만 14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웬만한 중소규모 대회를 여러 차례 재패해야 얻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월드투어 파이널 준우승으로 12만 달러를 보태면서 시즌 총상금 규모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단 2개의 대회만으로 한 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셈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2026년 초반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에서 연달아 결승에 진출하며 준우승 상금을 휩쓸었고 덕분에 짧은 기간에 수만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였습니다. 왕즈이의 진정한 저력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굳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않더라도 결승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상금 액수가 천정부지로 솟은 상위 등급 대회 위주의 현 체제에서 이는 실로 막대한 경제적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나 개인 후원 계약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중국 대표팀의 엄격한 관리 체계 하에서는 선수의 개인 브랜드를 내세우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얼굴로 나서는 경우도 드뭅니다. 하지만 이는 약점이라기보다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무한한 기회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왕즈이의 가치는 미래의 광고 스타가 아닌 코트 위에서 즉각적으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해내는 능력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왕즈이의 수입 구조는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지만 그만큼 상방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결승 진출이 웬만한 광고 계약 한 건과 맞먹는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안세영과의 라이벌 관계를 길게 이어가며 슈퍼천 대회 우승을 한두 차례 더 추가한다면 연간 상금만으로 120만 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왕즈이는 아직 광고 수입으로 부를 쌓은 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길에 올라선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세계 랭킹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의 숫자도 함께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부터 2026년 시즌에 걸쳐 왕즈이가 수입 랭킹 톱3에 이름을 올린 배경입니다. 톱2에 오른 신두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이르는 여자 배드민턴계의 경제 생태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그녀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약 75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한 다른 선수들의 수입을 아득히 뛰어넘는 압도적인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수입은 결코 성적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신두라는 인물을 한 명의 선수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브랜드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수입원을 살펴보면 신두의 재정은 광고와 스폰서십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푸마와의 메인 계약은 단순히 용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인도 스포츠 시장의 여성 엘리트 아이콘으로서 맺은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에 가깝습니다. 푸마는 신두를 내세워 배드민턴 팬을 넘어 젊은 여성 소비자와 중산층 가족 시장까지 동시에 사로잡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그녀의 성적이나 대회 참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며 그 가치는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자카드, 대형은행, 보험사는 물론 여러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들이 그녀의 후원사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습니다. 신두의 광고 모델 이력은 스포츠 용품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 생활, 그리고 공공신뢰를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지 뛰어난 운동선수를 넘어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공인으로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신두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 선수가 승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인물이 우리 브랜드의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두 패러독스가 나타납니다. 2025년 이후 신두의 세계 랭킹은 톱10을 벗어나기 일쑤였고 슈퍼 1000이나 슈퍼 750 같은 주요 대회에서 일찌감치 탈락하는 모습도 잦았습니다. 순수하게 상금만으로 따지면 연수입이 10만 달러에 채 미치지 못하는 시즌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총수입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대 스포츠 산업에서 성과에 따른 수입과 브랜드 가치에 기반한 수입이 완벽하게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는 그녀의 올림픽 신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여성 선수 중 한 명인 신두에게 2개의 올림픽 메달은 그녀의 경력을 단순한 성과를 넘어 국가적 유산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영광을 넘어 신뢰와 안정성을 보증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기업들은 그녀의 현재 성적이 아닌 바로 이 장대하게 쌓아올린 서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시장의 크기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스포츠 시장이지만 유독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아이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구도 속에서 신두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떠오른다 해도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브랜드의 얼굴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검증된 인물은 아직 신두가 유일합니다. 승패와 무관하게 그녀의 가치가 보존되고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오히려 몸값이 치솟는 현상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PV 신두는 더는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승리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고 경기 성적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한 셈이죠. 우리가 신두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현상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 점 덕분에 그녀는 세계 정상급을 넘어 전 세계 여자 배드민턴계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즉 톱1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이 시기 여자 배드민턴의 경제 지형도를 논할 때 안세영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꾼 새로운 기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최소 35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는 그녀의 수입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세영의 등장 이전과 이후를 나누지 않고서는 이 스포츠의 경제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금 규모부터 살펴보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세영은 2025년 한 시즌에만 상금 100만 달러 고지를 넘어선 역사상 첫 번째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많은 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슈퍼1000 등급 대회와 월드 투어, 파이널스 같은 최고 권위의 무대를 사실상 독식하는 지배력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정점은 항저우에서 개최된 월드 투어 파이널스였습니다. 당시 우승으로 받은 24만 달러는 여자 배드민턴 단일 대회 역사상 최고액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형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프랑스 오픈과 같은 주요 대회를 휩쓸면서 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2026년이 되어서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디아 오픈을 연달아 제패하며 약 17만 달러를 추가했고, 이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코트를 완전히 장악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는 시즌 초반이 안세영에게는 자동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황금 시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을 진정한 톱1의 자리에 올린 것은 단순히 상금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요넥스와 체결한 개인 계약이 그 핵심입니다. 매년 14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 계약은 단순한 장비 후원의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배드민턴계 최초의 초대형 개인 장비 계약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을 오랫동안 떠나매던 국가협회 주도의 통제 시스템에 균열을 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기존 규정이 무너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4년 이후 안세영이 공론화한 부상 관리 및 장비 선택권 문제는 한 선수의 불만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로 커져갔습니다. 결국 2025년 협회는 개인 장비 계약을 허용하기에 이르렀고, 바로 그 시점부터 안세영은 국가대표팀의 일원에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가의 허가 아래 활동하는 선수가 아닌 글로벌 브랜드가 직접 선택하는 선수로 위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실로 지대합니다. 기존의 수익 분배가 협회팀 선수로 이어지는 하향식 구조였다면 안세영 이후의 최상위권 선수들은 브랜드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협회는 더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의 대형 계약을 넘어 권력의 축이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관리의 대상에서 협상의 주체로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안세영은 그저 성공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뛰어난 성적, 막대한 상금,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시스템 개혁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이뤄낸 배드민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배드민턴의 경제는 안세영 이전과 안세영 이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 배드민턴의 최강자를 논하는 것은 단순히 랭킹 순위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안세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초에 이르러 여자 배드민턴 선수들 간의 수입 격차가 극심해진 현상은 단순히 승리의 횟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선수들의 수익 창출 방식은 뚜렷하게 세 가지 유형의 경제 모델로 분화됩니다. 첫째는 성적 연동형 모델입니다. 안세영과 같은 최상위 랭커들이 이 모델에 해당하며 결승 진출 자체가 막대한 수익으로 직결되고, 우승은 곧 천문학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월드 투어 파이널스나 슈퍼 1000 시리즈처럼 상금 규모가 큰 대회에서의 성적이 한해 수입의 대부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극소수의 정상급 선수에게만 열려있는 길입니다. 꾸준히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한다면 수입은 급격히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브랜드 가치 기반 모델입니다. PV 신두가 이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당장의 랭킹이나 최근 경기 결과보다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명예,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수익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신두는 이 모델을 통해 승패와 무관하게 막대한 부를 쌓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 개인적인 서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시스템 지원 모델입니다. 주로 중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여기에 속하며 국가와 기업, 협회가 연계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선수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입니다. 수입의 상한선은 비교적 낮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적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카네 야마구치나 천유페이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뛰어난 기량만으로는 최상위 수입을 올리기 어려우며 자신만의 확고한 수익 구조를 갖춘 선수만이 거액을 손에 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의 발생은 위기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 배드민턴 시장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월드 투어 파이널스의 총 상금 규모는 마침내 3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슈퍼 1000 시리즈급 대회들의 상금 역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자 경기의 들러리로 여겨지곤 했던 여자 단식은 이제 대회 전체의 흥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콘텐츠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여자 선수들의 연간 수입이
남자 최상위권 선수들과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혀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세영과 푸사를라 신두가 이뤄낸 성공은 여자 배드민턴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낡은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배드민턴은 여성 스포츠 분야를 통틀어 시장 가치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종목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초는 이 흐름에 있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안세영은 전례 없던 100만 달러 수입 시대를 열었고, 신두는 코트 위 성적을 넘어선 독보적인 스타성을 입증했으며, 왕지인은 오직 상금만으로도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질문으로 향합니다. 과연 왕지인은 상업적 측면에서 신두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안세영처럼 판도를 뒤흔들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점도 주목받습니다. 이는 배드민턴이 이제 경기장 안의 결과만으로 평가받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선수들의 기량 경쟁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